인생은 많은 사람 앞에서 바이올린을 홀로 연주하면서 그 악기를 배워가는 것과 같다. 세뮤얼 버틀러. 나는 달리 갈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좌절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학교를 다니면서 내 교육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마크 트웨인. 걸작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식으로 행동하기 위함이다. 제라드 멜리 홉킨스. 행복은 우리 뜻대로 해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에 비례한다. 에픽테토스. 혼돈이 있은 후에는 질서가 찾아오는 법이다. 한아름이 넘는 나무도 작은 싹에서 시작되었고 9층 높이의 탑도 한 줌의 흙더미에서 시작되었으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한신이입니다. 책 함께 읽기 8번째 시간. 오늘은 인생의 급소를 찌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임스 기어리가 지었고 갤리온 출판입니다. 이 책은 한 아포리즘 강이 완성시킨 독특한 책입니다. 노자와 부처, 예수 공자 등과 같은 고대 현인들부터 현대 아포리스트까지 그들의 아포리즘이 탄생하게 된 순간과 그 배경들을 읽다 보면 인류의 인생사와 함께 그들의 머릿속을 탐험하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른 해안을 생생하게 표현하기에 적절한 길이, 한 문장, 가장 작은 공간에 가장 많은 생각을 담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문학 형식인 아포리즘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출발점이 되어 왔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삶 속에서 극도의 순간을 경험할 때 터져나온 아포리즘은 간결하지만 핵심을 찌릅니다. 그만큼 담긴 메시지가 절박합니다. 일시적인 불안감만을 가라앉혀줄 수 있던 자기계발서의 글귀들과 달리 이 책에 실린 아포리즘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통렬히 보여줍니다. 이 책의 지은이 제임스 기어리는 시와 철학,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13세부터 아포리즘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대학 시절 아포리즘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을 정도로 지독한 아포리즘 광입니다. 이 책을 가까운 곳에 두고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곤 합니다. 이 책 이야기 중에는 불멸의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나 부처님, 공자 등이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부처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스스로 해탈하라. 부처. 부처의 속명은 고타마 시다르타였다. 부처는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죽음을 앞두고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겼다. 혼자 힘으로 등불이 되거라. 부처가 남긴 마지막 설법이 불교의 기본 교리가 되었다. 현재의 네팔인 바라사니에서 북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룸비니 마을에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덕분에 시다르타는 호사스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젊은 나이에 모든 영화를 버리고 스승을 찾아 떠돌아다니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6년 동안 고행을 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자 그가 염원하는 것을 어떤 스승에게서도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후부터 그는 혼자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리수로 알려진 나무 아래 앉아 해탈을 얻을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고타마 시다르타는 부처가 되었다. 깨달은 사람이란 뜻인 부처는 깨어있다를 뜻하는 팔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는 내면의 빛에서만 해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타가야에서 해탈을 얻은 후 부처는 45년 동안 북인도를 돌아다니며 설법하며 보냈다. 그러나 부처는 자신의 설법을
결코 신의 계시라 말하지 않았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 따른다고 해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해탈을 원하면 구도자가 되어 스스로 진리를 깨우쳐야 했다. 이런 해탈의 길에서 첫 걸음이자 최종 종착지는 우리를 어둠이나 빛에 가둬두는 것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이다. 이 아포리즘은 담마파다, 즉 법구경의 첫 구절이다. 담마파다는 기원전 3세기경에 북인도에서 처음 수집되어 그로부터 약 2세기가 지난 후 스리랑카에서 쓰여진 부처의 아포리즘 모음집이다. 부처는 위대한 설법가였지만 한 편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가 비유를 들어 가르친 설법들은 한결같이 아포리즘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부처의 명성이 높아가고 설법의 횟수도 많아지자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서화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는 부처가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천만다행으로 그들은 그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던 아포리즘들을 기억해 둘 수 있었다. 담마는 법 혹은 진리를 뜻하고 파다는 길을 뜻한다. 따라서 담마파다는 진리로 가는 길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영적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잡이라는 뜻이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각이 이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마련이다. 부주의하고 경박한 생각만큼 우리를 해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절제한다면 생각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 마음은 물을 펑펑 쏟아내는 샘과 같다. 생각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휘젓는다.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한다. 이자율에 대한 걱정부터 에로틱한 환상까지, 중요한 거래의 마무리부터 아들의 생일잔치 계획까지. 하여간 우리는 온갖 생각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못한다. 머릿속에 이런 잡념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운명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끝없는 의식의 흐름에는 위험천만한 소용돌이와 경류가 있게 마련이어서 부처가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충고했던 경박하고 부주의한 생각에 휩싸이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아주 민감한 전자메일을 보냈다고 해보자. 절친한 친구에게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고백한 메일일 수도 있고 한 동료에게 중요한 사업 제안을 한 메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가 즉각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난다. 그런데도 답장이 없다. 왜 답장이 없을까? 온갖 상상을 하면서 허전한 마음을 채워보려 한다. 그 친구가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 내 전자메일을 읽지도 않고 지워버린 것은 아닐까? 그가 내 메일을 읽고 웹에 퍼뜨리는 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동료가 내 제안을 허튼 소리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답신조차 보내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가 내 사업 계획을 훔쳐서 자기 생각인 양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 속의 시나리오가 진실일까 거짓일까?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당신 친구가 정말 당신을 죽도록 미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당신 동료가 당신의 멋진 사업 계획을 도적질할 수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대답하려고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당신 생각이 사실과 관계없이 제멋대로 전개되는데 문제가 있다. 인간은 워낙에 추측과 상상을 즐기는 동물이다. 정보가 부족하면 온갖 억측으로라도 부족한 것을 메우려 한다. 올바른 정보를 구하기 전까지 우리 상상력은 폭주 기관차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내달리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한다. 부처는 생각이 거듭되면 현실로 구체화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이유에서 고삐 풀린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사납고 반항적이어서 질서와 균형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려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꼭지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 생각을 조절하겠다는 욕심은 버려라. 대신 부처는 생각의 흐름을 거부했을 뿐이다.
그는 의식의 흐름에서 벗어나 굳건한 반석을 찾으려 했다. 가령 당신이 강둑에 앉아 있다면 물결에 휩쓸리지 않듯이 의식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생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부처는 이런 자세를 무집착이라 칭했다. 바람이 산을 흔들 수는 없다. 슬기로운 사람은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행복이나 슬픔, 그 어떤 것이 그대에게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마음으로 걸어라.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의 원인은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돈과 성공, 휴대폰과 스포츠카, 주택과 헬스클럽, 가족과 친구, 특권과 오만 등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즐기며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온갖 것을 팽개치고 그것들에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이다. 우리가 직장, 좋아하는 것, 갖고 있는 것에 집착하면 사방을 들쑤시고 다니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무집착이 세속적인 것이나 인간관계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무집착을 위해서는 우리 생각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희망, 두려움, 욕망 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무집착은 일자리를 잃어도 자긍심은 유지할 수 있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백만장자처럼 떳떳하게 처신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삶을 향한 사랑까지는 잃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가진 것이 사라져도 그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 무집착이다.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생명과 재물과 권력이 아니다. 생명과 재물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혼자 힘으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불멸의 존재, 정말 살면서 레전드가 있죠. 예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는데 그분들이 영원히 사는 이유를 이 아포리즘 책을 통해서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공자입니다. 위대한 장군의 목숨은 덧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의지는 필부에게서도 뺏을 수 없다. 공자. 공자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도덕률을 확립한 철학자로 여겨진다. 한 제자가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가르침을 청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상호관계가 그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내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정말 멋진 가르침이 아닌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행동하라. 이렇게 가르친 예수의 교훈과 달리 공자의 이 가르침은 설교에서 개종시키려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풍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포용하라는 가르침이다. 개성의 충돌이나 문명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거의 평생 동안 조롱받고 무시당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혼돈의 시대에 몰락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공자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다. 너무 가난해서 정식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나 독학으로 중국의 고전들을 공부했고 특히 역경에 주석을 달기도 했다. 20대 초반의 공자는 지방 귀족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되었다. 그의 총명함이 널리 알려지고 칭송받았지만 대나무처럼 곱고 정직한 까닭에 관직에 진출해서도 크게 출세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자는 관직의 서름을 태연히 견디어냈다. 실제로 이런 자세는 그의 철학에서 중심축이기도 했다. 나는 자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걱정할 뿐이다. 나는 세상에서 이름을 얻는 데 연연하지 않는다. 이름값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공자는 높은 관직을 얻지 못했지만 많은 추종자가 헌신적으로 그를 따랐다.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진 스승의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서 논어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공자의 아포리즘과 대화를 묶은 논어에서는 역경이 공자에게 미친 영향이
뚜렷이 읽혀진다. 공자는 역경을 즐겨 읽었던 것처럼 역경처럼 실용적인 지혜를 유난히 강조했다. 공자는 관리로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처절한 실패만을 맛보았다. 그러나 도덕 철학자로서 공자는 중국 역사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족적을 남겼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거의 300년이 지난 후 궁중에서 그럴듯한 자리조차 차지하지 못했던 사람의 가르침이 일종의 국교가 되었다. 그러나 노자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공자의 시대에도 중국은 무능과 부패의 늪에 빠져 있었다. 봉건제후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관직을 세습받은 정부 관리들은 끝없이 정벌에 나서며 개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고 북방의 오랑캐들이 힘없는 제후국들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자는 정치를 도덕의 한 가지라 믿었고 개인의 윤리가 공익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군주가 통치를 잘하는 나라에서는 가난과 빈곤이 부끄러워할 일이지만 군주가 통치를 잘못하는 나라에서는 재물과 명예를 가진 것이 부끄러워할 일이다. 공자는 귀족들을 경멸했다. 이런 점에서 왕이 그를 신하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듯하다. 공자는 그의 철학으로 귀족들의 탐욕과 부패를 깨끗이 씻어내고 싶어 했다. 공자는 지혜와 덕을 선천적 능력이라 생각지 않았다. 누구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 믿었다. 정부 관리들에게는 민중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라고 꾸짖었다. 그들이 가족을 부양하듯이 충정과 정성으로 민중을 돌봐야 한다고 가르쳤다. 공자는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선하게 되는 길이고 가장 소중한 미덕은 성실이며 뛰어난 현자가 뛰어난 지도자를 만들어낸다고 믿었다. 뛰어난 지도자는 말하기 전에 행동하고 그 후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말한다. 50대에 접어들었을 때 공자는 고향을 떠나 그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지도자를 찾아 중국을 헤매면서 10년을 보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지만 그런 지도자를 찾아낼 수 없었다. 중국이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한 때는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300년이 지난 후였다.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겪었지만 공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는 그의 아포리즘 중 하나에서도 찾아진다. 위대한 장군의 목숨은 덧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의지는 필부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공자의 내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라는 아포리즘을 새깁니다. 다음은 현대의 제니 홀저라는 미국의 개념주의 예술가이면서 환경미술가의 아포리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의 희생자이다. 제니 홀저 1993년 독일의 일간지 시드도이체 차이퉁은 잡지 섹션에 제니 홀저의 욕정살인을 게재했다. 욕정살인은 발칸전쟁 기간에 일어난 강간사건을 강간자, 희생자, 목격자의 관점에서 차례로 써내려간 이야기였다. 3회에 걸쳐 짤막하게 연재된 이야기는 붉은색, 검은색, 푸른색으로 인쇄되었다. 잡지 섹션의 전면에 부착된 한 카드에는 여성이 죽는 곳에서 나는 잠을 깬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 글을 인쇄한 붉은 잉크에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을 비롯해 여성 자원자들에게서 채취한 소량의 피가 섞여 있었다. 잉크에 피를 섞었다는 소문에 독일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잉크와 혼합하기 전에 피는 살균되었지만 건강 문제부터 피로 인쇄했다는 도덕적 불감증까지 온갖 이유로 독일인들은 신문사에 거세게 항의했다. 욕정살인으로 불거진 논쟁은 홀저의 아포리즘이 어떻게 인간의 내면 세계까지 파고드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크루거처럼 홀저도 광고 기법을 이용했다. 그러나 홀저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종이에 연연하지 않고
티셔츠에서 옥외 광고판까지 심지어 명승지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했다. 예컨대 야구 모자에 쓰인 홀저의 아포리즘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나를 지켜주오. 영수증에는 당신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의 희생자이다. 운동장에 세워진 커다란 전광판에는 당신이 올바로 행동했더라면 지금쯤 공산주의자는 이 땅에서 사라졌을 텐데. 심지어 콘돔 포장지에도 홀저의 아포리즘은 등장한다. 남자가 당신을 지켜주리라는 생각은 버리시오. 홀저는 그녀의 조부모가 오하이오 갈리폴리스에 설립한 홀저 병원에서 태어났다. 홀저는 아포리즘 행위 예술가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추상화를 배웠지만 1970년대 말에 아포리즘 행위 예술로 전환하면서 그녀가 직접 창작한 아포리즘으로 만든 포스터를 뉴욕시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다. 홀저는 사람들이 그를 눈여겨볼 만한 곳, 예컨대 타임스 광장, 즉 뉴욕시 맨하튼 중심부에 있는 변화가에 대형 전광판과 같은 곳에 아포리즘을 소개했다. 그러나 그녀의 메시지가 너무나 파격적이었던지 사람들은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가령 타임스 광장을 거닐던 사람들이 전광판에서 헤드라인 뉴스와 주가를 지켜보던 중에 다음과 같은 아포리즘이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는가. 안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큰 손해일 수 있다. 홀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에 모순된 메시지를 끼워 넣는 식으로 정보의 홍수에 몸살을 앓는 현대인의 삶을 빈정거린다. 또한 홀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걸맞게 각색한 아포리즘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서 웹의 방문자들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그녀의 아포리즘을 바꿀 수 있게 해두었다. 운동장이나 쇼핑몰의 대형 전광판에 아포리즘을 흘러가게 한다거나 대형 글자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건물이나 기념물, 심지어 산의 아포리즘을 비추기도 했다. 홀저의 아포리즘은 좋은 아포리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즉, 우리와 우리 선입견 사이에 끼어들어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생각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도록 만든다. 홀저는 소비문화를 권하는 매체와 메시지를 풍자하면서 소비문화를 빈정대고 조롱한다. 그냥 즐겨라. 당신이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세 명의 아포리즘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붙들고 있는 아포리즘은 샤토브리앙의 사랑이 커지지 않는 순간부터 사랑은 줄어들기 시작한다입니다. 만나는 사람, 사물,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줄어들고 미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 아포리즘을 저는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짝반짝 빛나는 아포리즘 같은 오늘을 사시길 바라며 이상 책 함께 읽기 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